10년을 해야 뭐 3천만 원에 6천만 원. 그래도 두 사람 수익금만 해도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급여를 그럼 400으로 한다 그러면 500, 500씩 책정을 한다면 그럼 세금을 좀 줄긴 하겠다. 그러면 지금 내는 것보다 한 명이 1,500으로 올까 하는 것보다 500씩 두 명으로 해버리면 근데 또 궁금한 건 그렇게 가면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법인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무서 이제 걸리면 이제 권리법이 작살 나는 거지. 그것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 법인 매출이 없는데 1,500만 원씩 급여를 갖고 있어. 그걸 빼고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뭐 창업하고 시작할 적에 뭐 급여를 받을 수는 있죠. 그거는 이해를 가는데 계속 그 매출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근데 그 법인은 그 6억 자산이 있는 거를 다 빼려고 하니까 40회에 걸쳐서 1,500만 원 어차피 뺄 각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세무가 조사가 터진다 그러면 어차피 이래가나 저래가나 작살나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좀 나눠주실랍니까? 사람 들어오면 하나씩 주면 돼요. 다른 분은 뭐 안 들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저 강의는 정책 자금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제표를 우리가 그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그 정책 자금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은 그 회사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자격을 보는 그 척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그 회사가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좀 회계학이나 또는 뭐 이래 좀 북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놓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어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걸 갖다가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좀 회계학 하는 게 알고 나면 참 이게 재밌어요. 하나를 알면 또 다음에 또 연결되고 또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이게 참 좋은데 모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 회계 쪽으로 좀 아십니까? 좀 그다지 이 컨설팅을 하려면 우리가 법인 영업 하려면 회계는 굉장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면은 뭐 회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설명해 놨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재산에 대한 업무, 재무, 재표하는 거는 뭐냐면 제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자인데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재무제표는 첫째, 그 대차대조표죠. 대차대조표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 요거는 요새는 이제 뭐라고 바뀐다 하면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중요한 거죠.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윗물 드리는데, 그거 보시면 쭉 나와요. 재무상태표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손익계산서 나오고, 손익계산서 뒤에 보면은 현금 흐름표 하는 게 나와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이 다섯 개를 봐야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앞으로 이 회사가 발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요거 보면 판단이 다 돼요. 이 재무제표는 그러면은 언제 만드느냐? 1년 중에 언제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드느냐 하면 보통 그걸 결산을이라고 해요. 결산일이라고 하죠. 결산일. 이 결산일은 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6월 30일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30일 기준이 있고, 3월 31일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결산일인데 대다수가 우리나라 그 기업체 대다수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무제표를 모르고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나 하면은 이 정책자금을 내주는 기관에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을 할 능력을 갖다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인 영업하는데 꼭 뭐 정책자금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케어를 이래 이제 세금 절세라든가 하려고 하면 이 재무제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우리 컨설턴트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하면은 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자격 중에서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잘 검토를 할 수 있고 안다 하면은 50%를 안다고 보시면 돼요. 컨설팅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무제표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이 회계도 보면은 뭐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해요. 예. 뭐 중급까지는 몰라도 돼요. 중급 정도 안락하면은 또 M&A라든가 이제 조금 이제 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이제 조금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중급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급을 안락하면은 고급은 회계사 수준이에요. 아주 그 많은 지식을 이제 습득해야 고급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컨설턴트는 초급만 알아도 돼요. 초급을 아는데 초급도 또 나눠져요. 이제 상, 중, 하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최소 중은 돼야 된다. 그 중은 돼야 이 뭐 이래 대표이사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초급의 상 정도만 되면은 예, 뭐 그렇게 컨설팅하는데 뭐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회사에 전체 차원 컨설팅 하러 다니면은 또 M&A라든가 좀 고차원적인 걸 또 우리가 또 의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중급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급 한 뭐 상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중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놓으면은 어디 가도 예, 뭐 이래 회계 지식이 모자라서 뭐 이래 컨설팅 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급은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그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고급은 굉장히 이거는 진짜 뭐 회계사 수준 그런 수준이 되는 게 고급이고 고급을 알면은 회계사 시험 쳐가지고 시험 쳐도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 대조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요 앞에 딱 보면 쟁 앞에 보면은 요약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요약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참 재무상태표 뭐냐 하면은 이 재무상태표가 이게 굉장히 계정이 많습니다. 계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제목만 여기 붙여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했는데 요새도 대차 대조표 뭐 많이 쓰죠. 이건 영어로 이제 BS, 바란스 시트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 이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보면은 그래 이게 이제 옛날에는 차변 대변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게 이제 이 BS가 있다 하면은 장부 정리할 적에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래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자산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고 대변에는 부채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은 자산 빼기 부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려고 하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이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요 개념이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이 회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 자산 하는 것은 자, 내 자산이 얼마냐? 우리 개인으로 봐서 자산이 당신 자산이 뭐냐? 얼마냐 하면은 뭐 부동산, 뭐 주거하는 집이라든가 아파트 그게 내 자산일 거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느냐? 그게 내 자산이고 또 내가 보험을 납입해 가지고 뭐 얼마 이래 적립이 돼 있다. 그것도 내 자산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보면 부채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대출을 얼마 쓰고 있다. 그거 부채예요. 남한테 줄 거 있다. 그거 전부 부채예요. 그 다음에 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금이 돼요. 그럼 내 순수 내 자산은 얼마냐? 이 순수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눴는 거고 옷에는 어떻게 나눌까 하면 이게 이제 쭉 쓴 게 그렇게 일렬로 이래 나열이 되는 거예요. 예, 나열식으로 옷에는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자, 처음에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이제 바란스가 길쭉하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한 장을 해가 딱 짜갈리가 나오는 건데, 차변 대변 해가 나오는 건데, 옷에는 전부 이래 나열식으로, 예, 나열식으로. 그럼 이런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자산은 여기 이제 등식이 성립되죠.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금이다. 예, 요 밑에는 이게 같아야 돼요. 금액이. 만약에 뭐 100이라 하면은 이것도 100이 돼야 돼. 합계가. 자산이 100이다. 그러면은 부채 플러스 자본금이 100이다. 그럼 차변 대변은 이꼴이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산 이꼴을 부채 플러스 자본금이다. 그럼 정식은 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될 수 있죠. 부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어떻게 돼요? 자산 빼기 자본금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금은 그러면 어떻게 자본금? 자본금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되겠죠. 자, 요거 하나만 알면은 이 두 개 등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이제 그 차변 대변 나눠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나열식으로 해서 즉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금이 얼마고 이렇게 재무제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 재무상태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나눠서 1번 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비유동자산. 자,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지. 유동. 움직일 동자. 있을 유자. 유동.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 자, 움직이는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움직이는 자산. 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회계가. 자, 움직이는 자산에는 뭐 현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금. 이건 언제든지 뭐 찾을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죠. 그거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다음 예금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현금은 찾을 필요가 없지. 참 항상 있으니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재고자산.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뭐냐? 내가 만약에 제조업이라 하면은 원자재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 자, 제조업에서 무슨 물건을 원자재로 물건을 가공해서 만드는 이름을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을 제품이라고 하고, 그냥 완제품을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 이름이 틀립니다. 자, 제품은 내가 어떤 이 원자재를 이거 같으면은 원자재를 이제 플라스틱 그거 원자재를 사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틀에 찍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어디서 완제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 틀리죠.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은 내가 창고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팔면은 뭐로 바뀝니까? 현금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다. 그럼 비유동자산은 뭐냐? 이거는 잘리기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이것을 갖다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 건물, 기계, 주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토지하는 것은 땅이잖아요. 땅. 이 땅은 현금화 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팔려야 이게 돈이 되는가.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고, 팔려야 돈이 되고. 이 토지는 보면은 항상 가격이 세월이가 뭐 오르니까 감가상각이 없는데, 이 건물이나 기계는 감가상각이 있어요.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와 건물, 기계를 갖다가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비유동자산. 그래서 저 유인물에 보시면은 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는 것을 이 두 개를 합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산 총계, 자산 총계라고 하죠. 합쳤는 것을. 그다음에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도 보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자, 부채도 보면은 1번 유동부채, 2번 비유동부채, 이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면은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은 부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부채에 보면은 자, 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 그 밑에 보면은 매입채무가 있고 단기 차입금이 있고 그다음 미지급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금이 있고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유동부채에 보면은 장기 차입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장기 임대 보증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이 유동부채는 좀 그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일 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 단기 차입금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걸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동부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외상으로. 내가 3개월 후에 돈을 드릴게요. 뭐 1개월 후에 돈을 드릴게요. 또는 6개월 후에 돈을 드릴게요. 그 물품 대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걸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외상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되죠. 단기 차입금이라 이 말이죠. 유동부채. 아시겠죠?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차입금 중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자, 네 이거 오늘 빌렸으면은 2020년 10월 오늘 2일이죠. 22일 날 돈을 빌렸으니까 1년 이내에 갚으시오. 그것이 단기 차입금이에요. 근데